안녕하십니까. ND의 부동산 랩 앤디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배우고 발전한다. 자,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에 절대적인 지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뭐 절대적인 지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나마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지표인 유동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사실 금리를 잘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금리의 추이를 잘 파악을 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윈스턴 처칠이 과거를 멀리 내다볼수록 미래를 멀리 내다볼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얘기했다시피 사실 요즘 우리는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고 현재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 뒤돌아볼 여유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을 하고 싶은데, 자, 미래는 사실 과거의 반복이죠. 과거의 반복. 미래는 과거의 반복이고 과거를 잘 들여다볼수록 미래가 그려지는 게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를 예상하고 힌트를 얻기 위해서 과거 사례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유동성도 중요하고, 유동성을 가늠하는 건 이제 금리가 있고, 금리도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입지와 미래의 가치겠죠. 입지와 미래 가치.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 사항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유동성은 금리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하죠. 금리를 통해서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물론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래서 한국은행의 역할을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한 미래 예측. 과거 사례를 통한 미래 예측. 미래는 과거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를 되풀이하고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계속되는 이제 반복의 연속이죠. 다음으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부동산의 입지와 미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유동성, 과거 사례를 통한 미래 예측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부동산의 입지와 미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선행해야 될 게 지금 현재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시기인지 아닌지를 가늠을 해야겠죠. 그럼 이러한 그 투자를 하기 위한 단서들을 찾아내야지만 내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죠.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아무래도 꿋꿋하게 버티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백데이터, 단서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묻지마 투자가 아닌 투기가 아닌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투자.
뭐 아무리 좋은 입지의 부동산도 잘못된 시기에 투자를 하면 사실 실제 수익을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줄이고 그 적합한 타이밍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서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동성의 흐름, 그 다음에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 단서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서들의 보고인 유동성과 과거의 사례들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열려 나갈지, 미래가 열릴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을까요? 뭐 언론이나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한두 가지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최근에 금리 인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금리 인상. 지금 국내 기준금리는 아직까지 1.5%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죠. 날짜가 3월 23일인데요. 기존 금리 1.5%에서 1.75%로 0.25%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아직까지 1.5%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금리 갭이 1.5% 아니 1.5% 아니고 0.25%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 사람들은, 뭐 많은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이슈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 뭐 0.25% 차이는 그리 큰 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뒷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2004년도 중반에 3년도 4년도를 한번 보세요. 요 회색 선 그래프가 미국의 기준금리고, 요 파란색 그래프가 한국 기준금리입니다. 자, 과거에도 이런 이 몇 프로가 1.25% 정도 수준이고, 여기 4.25% 거의 뭐 3% 수준의 금리 갭이 있었죠. 그럼에도 뭐 1년, 2년 넘게 그런 갭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25%의 금리 갭에 따라서 뭐 자본 유출이 된다, 그런 말로 자극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 건이 있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 뭐 신 DTI다, DSR이라 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가계 대출을 많이 옥죄고 있죠. 자, 이전보다 갈수록, 자, 3월 20 최근이죠. 3월 20 며칠자로 그 정부에서 DSR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죠. 부동산 담보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받기가 어려워졌고, 뭐 신용뿐만 아니라 그 소득 그 다음에 내가 얼마큼의 이자나 원금을 갚을 수 있는지 그런 능력들을 총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 과거와 비교해서 정말 많이 대출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돈줄 조이기 현상, 돈줄 조이기, 자, 왜 돈줄을 조이려 할까요? 왜 돈줄을 조이려 할까요? 뭐
가계 부채가 걱정이 돼서. 자, 한국의 가계 부채 수준은 뭐 다른 국가들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닙니다. 꼬박꼬박 이자도 잘 내고 재무 건전성이 나쁜 상황이 아니죠. 가계 건전성이 가계 그 재무 상태가 건전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돈줄을 줄여서 이런 그 시중에 풀린 돈을 제가 이제 앞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성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러한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 카드를 통해서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미국은 이미 경제가 화랑이고 앞으로 2년간 금리 인상이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에 맞추어서 뭐 시차는 있겠지만 그러한 금리 인상의 트렌드는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급 과잉에 대해서도 말이 많죠. 뭐 입주 물량 폭탄이다. 뭐 지방은 공급이 많아서 특히 뭐 거제도, 창원, 구미, 뭐 평택 이런 지역들 공급이 과잉돼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지금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들이 진짜 공급 과잉은 일시적으로 많아 보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짧게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맞는 건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돈줄 조이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을 찾아봤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회색 선이 미국 기준금리고요. 파란색이 한국 기준금리입니다. 자, 과거에도 뭐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있지만 이렇게 싱크를 맞춰서 나갔습니다. 물론 요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죠. 미국은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글로벌 이제 그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굉장히 오랫동안 저금리 상태를 유지했었죠. 그때 이제 돈을 많이 풀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저금리의 영향으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죠. 2016년부터 살아났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시중에 풀린 어마어마한 돈을 흡수를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근 2년 동안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22일 날 1.5%에서 1.75%로 0.25%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1년에 한 3차례 정도, 그래서 총 한 8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3.25에서 3.5% 수준 2020년 말까지는 금리를 인상을 할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러한 추세를 통해서 금리를 인상을 했었기 때문이죠. 과거에도 뭐 1%대에서 5%대까지 한 4% 정도 올렸었는데 지금도 이제 거의 뭐 저점에서 이만큼 올리는 수준이죠. 한국도 자, 과거에도 이렇게 시차가 있었듯이 한국도 시차를 두고 미국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되는 자, 올해에 이미 금리 인상을 했었고 금리가 제가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2017년 11월 30일 날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1.5%로 인상을 했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작년 11월 30일 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로 또 이제 연달아서 기준금리를 올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행에 연임된 그 총재가 매파죠, 매파. 어, 매파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그렇게 뭐 공격적으로 올릴 것인지를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와 그 부동산 가격과의 연관성. 자, 그 얼핏 보더라도, 자,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굴곡진 것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걸 자세히 뜯어다 보면 2004년도 중반에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 다음에 한국은 2005년도 중반부터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자, 2005년도 중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를 인상한 시점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올랐습니다. 오르고 2006년도 9월경에는 뭐 금리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좀 많이 오른 효과로 인해서 일단 일정 기간 횡보하면서 또 오르다가 1단계를 급격하게 올랐다가 횡보하다가 또 오르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영위기, 그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2008년도에 한국도 타격을 받았죠. 이때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합니다. 이전에 거의 5% 중반대에서 뭐 2% 수준까지, 3.5% 수준까지 금리를 인하하면서,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폭락을 했죠, 이때.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도표를 통해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 오히려 부동산이 올랐다. 그 다음에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는 시점에 부동산 가격도 조정을 받았다. 자,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2012년도를 한번 볼까요? 2012년도 중반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2012년도 중반에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그때 가격이 좀 빠졌죠. 마찬가지로 가격이 좀 빠졌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하는 시점이 오히려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걸 반증을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도 그러한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오르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과거 기록을 통한 인사이트. 금리 인상기에는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한다. 금리 고점기에 유동성을 흡수를 해서 금리 인하 시에 자산 가격도 같이 하락을 한다. 자, 이러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급 물량 과잉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수요. 제가 한번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자, 정부에서 전망하는 수치는 연 한 39만 호를 주택 수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좀 간과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포인트가 주택 멸실량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주택 멸실량. 자, 이거 뭐 아직 최신 자료는 없는데 2015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전국적으로 266만 호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20년에서 30년 된 사이 주택이 한 449만 호, 전체의 44%를 차지한다라고 하네요. 자,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266만 호.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20에서 30년 사이에 오래된 주택도 449만 채. 자, 이 20에서 30년 된 주택이 44%니까 또 그보다 더 오래된 주택 266만 호. 자,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449 더하기 266은 744만 호.
자, 이러한 그러니까 노후 주택은 이게 잠재적인 폭탄이죠. 잠재적인 폭탄이죠.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그 신규 택지 공급을 줄이고 있는, 더 이상 공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러한 그 노후 주택이 멸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가를 하고 있고, 또한 자, 외국인 1인 가구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대로 카운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숨어있는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한 16만 호 정도를 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간 16만 호 정도의 그러한 그 갭이 있는 거죠. 자, 제가 좀 말씀드렸었던 게, 자, 택지 공급 실적입니다. 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더 이상 신규 택지 공급은 없을 거다라고 했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과거에 엄청 택지 공급을 했다가 급격하게 택지 공급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자, 신도시는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새 아파트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 그 노후주택을 멸실하고 새 아파트를 짓는 도심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이런 것들에서 새 아파트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새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기 때문이죠. 자, 과거에 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도 요때부터 공급이 엄청 많았죠. 2003년도 2009년도까지 택지 공급이 엄청 많았습니다. 자, 택지 공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더라도 그 아파트 매매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는 이렇게 택지 공급이 줄어들에 따라서 앞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 또한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렇게 뭐 전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025년, 자, 그래서 여기 정리를 했는데요. 자, 수요 공급 관련 인사이트. 자, 2025년 전후 멸실 수요는 정점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2025년 전후. 자, 수요 공급 관련해서는 이러한 그 2025년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최고점이 2020년도 정도 예상이 되죠. 2020년도. 자,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금리가 최고점을 이루면서 어느 정도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까지 한 2년 정도를 감안을 하신다라고 보면, 2024년도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그때 사실 매도 타이밍인데, 그때 정확히 맞춰서 매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전세 끼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타이밍은 2020년도,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이제 2024년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가격은 지속 상승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식도 그렇죠. 뭐 어깨에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제가 볼 때는 2020년도가 어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정리를 하실 분은 그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래프에서도 보여드렸는데, 향후에 이 택지 물량 감소로 인해서 공급 부족은 장기화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 또 정부의 말을 100% 다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 숨겨져 있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기존 그 노후주택의 멸실 부분하고 1인 가구 증가분, 외국인들, 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더 한꺼풀 더 벗겨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러한 뭐 금리나 그 다음에 공급 부분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 부분. 금리를 통해서 이런 유동성을 조절을 하죠.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큰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각자의 그 목적에 맞게 실거주든 투자의 목적이든 간에 그런 그 흐름을 잘 찾아가지고, 그런 변곡점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매수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좀 더 더욱더 이제 알찬 내용으로 다시 한번 또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참, 한 가지 까먹었는데요. 제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